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452년 5월의 경복권 강령전 안에는 피고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바깥에서는 까마귀 떼가 처마 끝에 앉아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누운 사내의 등에서는 종기가 터져 노란 고름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사내가 바로 조선 5대 임금 문종이었습니다. 39살의 젊은 왕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지만 그의 곁을 지키는 의관은 밖에 나가 며칠만 지나면 회복되실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단 하루 뒤에 문종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은 문종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약해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죽은 불쌍한 왕 정도로 기억하거나 아버지 세종대왕의 그림자에 가려져 존재감 없이 스쳐 지나간 인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문종은 병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구기를 직접 설계한 과학자였고, 화차 700여 대를 한 해에 만들어낸 군사 전략가였으며, 고려사와 고려사절의 편찬을 이끈 역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후반기 업적 가운데 절반은 사실 이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토록 완벽하게 준비된 왕이 고작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야 했으며, 그 죽음의 뒤에는 과연 누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421년 세종 3년에 겨우 8살의 어린 소년 이양이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심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자였는데,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셈이니 그 무게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어린 세자 이양은 아버지 세종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유학은 물론이고 천문학과 역산, 그리고 산술까지 닥치는 대로 배웠는데, 놀라운 점은 이 소년이 그 어떤 분야에서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살이 넘어서는 아버지 세종을 직접 수행하며 실무를 익혔고, 세종이 당뇨와 안질로 눈이 거의 멀어가던 시기에는 사실상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442년 세종 24년부터 문종은 공식적으로 대리청정에 들어갔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겨우 29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20대 후반의 청년이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앉은 것과 같은데, 문종은 그 자리에서 무려 8년을 버텨냈습니다. 29년의 세자 생활과 8년의 대리청정이라는 숫자는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문종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일했지만 그가 이루어낸 성과는 결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이라고 배운 것들 가운데 하나를 꼽아보겠습니다. 바로 추구기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자가 가뭄과 장마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그릇에 빗물을 받아 그 깊이를 재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자란 바로 문종입니다. 유럽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세계 최초의 우량 측정 기구를 만든 사람이 장영실도 세종도 아닌 세자 문종이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종의 진면목은 군사 분야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세자 시절부터 화약무기 개발에 남다른 관심을 쏟았는데,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실험까지 지휘했습니다. 1451년 문종 원년에 그는 손수화차라는 이동식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창안해냈는데, 요즘 군사 용어로 표현하자면 조선판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종 화차에는 신기전 100여 발을 동시에 장전할 수 있었고, 사전 총통 50문을 탑재한 총통 화차까지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해 한 해에만 700여 대의 화차를 생산하여 전국 사군육진에 배치했다는 기록인데, 왕이 직접 무기를 설계하고 대량 생산 체계까지 구축한 것은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방위산업체 연구개발실에 들어가서 미사일 설계도를 그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조선 군사들의 칼이 너무 짧다는 점을 걱정하며 직접 검의 규격을 표준화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무기의 규격화와 새로운 진법까지 창안했습니다. 이 정도면 병약한 왕이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문종을 이토록 과소평가해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왕으로서의 재위 기간이
겨우 2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짧은 숫자만 보고 아무런 업적도 없이 사라진 왕이라고 단정 지어버렸지만 실제로 문종이 국정을 운영한 기간은 대리청정 8년을 포함하면 약 10년에 달합니다. 세종시대 후반기의 찬란한 업적들, 그 이면에는 잠을 줄여가며 아버지를 대신해 정무를 처리하던 한 젊은 세자의 핏들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왕에게는 한 가지 비극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문종은 3번 결혼했는데 3번 모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는 문종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방중술과 주술까지 동원했다가 배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봉 씨는 군여와의 동성애가 발각되어 역시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은 후권 출신 권 씨였는데 그나마 단종을 낳아주었지만 출산한 지 단 하루 만에 산후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번의 결혼, 3번의 비극이라니 여러분이라면 이 고독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결국 문종은 왕비 없이 홀로 왕위에 올랐고 어린 아들 단종의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나자 37살의 문종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29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자신의 시대가 온 것이었습니다.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고려사 개찬과 고려사 전례 편찬을 완료했고 군제 개혁안을 직접 마련하여 학자들을 아끼고 백성을 걱정하는 성군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준비된 왕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452년 음력 5월 초 문종의 등에 종기가 생겼는데 오늘날이라면 피부과에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조선시대의 등에 난 종기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문제는 종기 자체가 아니라 치료를 담당한 의관 전순의 행동이었습니다. 전순회는 세종 때부터 오임금을 치료한 당대의 명이었고 의방유치와 식료찬녀 같은 의사를 집필한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명의가 문종의 종기를 치료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연이어 저질렀습니다. 첫째로 등창이 났을 때는 절대로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전순회는 문종에게 외국 사신을 접대하고 활쏘기 구경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둘째로 종기 환자에게 절대 금기 음식인 꾹고기를 날마다 구워서 올렸는데 특히 음력 4월의 꾹은 독성이 강한 바나를 먹고 자라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관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었습니다. 셋째로 종기가 아직 환홍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은침으로 찔러서 고름을 짜냈고 이것은 종기의 독을 온몸에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전순회가 문종이 죽기 직전까지도 밖에 나가서 대신들에게 며칠이면 회복된다고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숨을 거둔 그날 아침에야 비로소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시치미를 뗀다는 점이다. 천하의 명의가 종기의 기본적인 금기 사항을 3가지나 연달아 어겼다는 것을 과연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종이 죽자 조정에서는 분노가 폭발했고 사헌부와 사간원의 신하들은 전순회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전순회의 죄목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 등에 난 종기의 심각성을 숨긴 죄와 환자를, 방치한 죄와 금기 음식인 꾹고기를 먹인 죄와 환홍되지 않은 종기를 침으로 찔러 독을 퍼뜨린 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순회에게 내려진 처벌은 관직 삭탈에 그쳤고 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의관을 보호해 준 것일까요? 그 답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문종실록에는 소름 끼치는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종이 숨을 거두기 직전 수양대군이 굴팔 바깥에서 통곡하며 왜 청심원을 올리지 않느냐고 소리쳤고 그제야 전순회가 청심원을 올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형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생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수양대군은 궁 안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종 사후 전순회의 인생은 오히려 탄탄대로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한 뒤 전순회는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고 조미품 자헌대부까지 올랐습니다. 노비 출신으로 추정되는 미천한 신분의 의관이 공신 칭호를 받고 최고위직에 오른 것입니다. 세조는 전순회를 궁으로 불러 함께 놀이를 구경할 정도로 총애했는데 이것이 문종의 죽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조선왕조실록에 전순회가 수양대군의 사주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문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 증거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명의가 기본적인 금기를 3가지나 어긴 점과 문종이 죽을 때까지 거짓 보고를 한 점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풀려난 점과 세조 측 이후 공신으로 책봉된 점까지 이 4가지가 우연의 일치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수양대군에게 문종의 빠른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문종이 건재한 상태에서 단종이 성인이 되어 친정을 시작하면 왕위를 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문종이 39에 죽고 12살짜리 단종이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수양대군의 야망은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문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종이 쓰러지자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고 단 1년 뒤 계유정난이라는 피해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왕권을 장악했으며 결국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어 17살의 나이에 사약을 받고 목숨을 잃었고 단종 보기를 꾀한 사육신은 온몸이 찢기는 극형을 당했습니다. 만약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단종은 22살의 성인 왕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계유정난도 사육신의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종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킨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 인물을 너무 쉽게 한 줄로 정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문종은 병약한 왕이었다는 그 한 줄이 이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군사 전략가이자 역사학자였던 왕의 진실을 570여 년 동안 가려버렸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서 묵묵히 일했던 29년의 세월과 왕비 없이 홀로 왕관의 무게를 짊어진 고독과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평상에서 눈을 감아야 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문종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57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려한 업적의 목록이 아니라 그 업적 뒤에 선 한 인간의 외로운 그림자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